안녕하십니까 속초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에 대한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서양사상가가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을 볼게요. 식물이 빛으로 향하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모든 존재의 본질은 살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이다. 다시 말해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 우리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생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의지가 구체화된 욕망 덩어리이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새로운 욕망이 다시 고개를 치켜든다. 욕망은 그 본성상 따라서 고통이다. 왜 고통일까요? 바로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쇼펜하워가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1번 보기, 맹목적 의지를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는 존재이다. 그렇죠. 쇼펜하워는 이러한 눈먼 의지인 맹목적 의지를 제거해서 해탈에 이를 때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금욕을 통해 영혼의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역시 맞는 설명이죠. 욕구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영혼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죠. 3번,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역동적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에 대한, 즉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이고, 그러한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동정심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존재이다. 역시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윤리를 동고의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고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뜻이죠.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윤리가 가능한 이유는 그 어떤 존재도 욕구를 채우고 만족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삶은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동정심을 통해서 타인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윤리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죠? 5번, 이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존재이다. 쇼펜하우어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생철학자입니다. 따라서 근대의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이성 중심,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인간의 삶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으며, 인간이란 존재가 이성적이지 않고 또 인간의 삶 역시 합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와 본질은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이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입장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가상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갑을 볼까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 말은 바로 소피스트 중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이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만이 이익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반대로 을을 볼까요? 제 생각에 정의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이루고 있는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각각 그 기능을 잘 발휘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플라톤의 영혼 3분설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소피스트, 그 중에 트라시마코스고 을은 플라톤입니다.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갑은 정의를 강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네, 지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의는 강자의 이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을, 플라톤은 각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본다. 틀린 지문이죠. 플라톤은 각각의 그 사회의 구성원을 이성이 발달한 통치자, 그리고 기계가 발달한 수호자, 그리고 욕망이 발달한 생산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치자와 수호자, 생산자가 각각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넘보지 않을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갑은 정의가 경험을 통해, 을은 이성을 통해 파악된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죠. 소피스트는 진리 인식의 기준을 경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이성 중심의 철학은 진리 인식의 기준을 이성으로 둠으로써 이성주의의 입장에 해당되죠. 디귿 정확한 설명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현실에서 정의의 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을 때문에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죠.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입니다. 플라톤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현상의 세계, 우리가 감각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지만 불완전한 현상의 세계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참된 정의의 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의 이데아의 세계에서 정의의 참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회사상에 대한 관점에 다음 사회사상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독재와 폭력성으로 얼룩진 기존의 사회주의는 비판적 정신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었고 자본주의도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왔다. 자, 기존의 사회주의도 비판하고 자본주의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의 내용은 일단 자본주의의 진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왔다. 계속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사회주의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폭력혁명을 통한 프로레타리아의 독재 체제를 통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이겠죠.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반면에 민주사회주의는 폭력혁명을 정당화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의회에서 자신들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서 다수의 득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다수당이 되어서 자신들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정책이나 이념들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한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민주사회주의는 의회에서 의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알리고 그것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서 다수당이 되어서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갈 것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기존의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는 폭력혁명을 통해서 한순간에 체제를 변화하는 것을 꿈꾸죠. 그래서 점진적이지가 않고 급진적인 성격을 띱니다. 거기에 반대한 민주사회주의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2번, 모든 정치적 조직과 규율, 권위의 철폐를 추구하는 것은 바쿠닌의 무정부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능력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내용이죠. 4번, 국가의 개입을 배제해서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도 역시 자본주의의 내용입니다. 5번, 프로리타리아 독재를 의한 생산수단의 공유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그림은 중국의 불교 사상가 갑을의 가상 대화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을을 볼까요? 깨달음엔 본래 나무가 없고 밝게 비추는 거울엔 받침대가 없습니다. 불성은 늘 맑고 고요하니 그 어디에 티끌이 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일단 문제에서 중국의 불교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한국의 불교는 아니라는 것을 배제해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중국의 대승불교는 다시 그것의 스타일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을의 대화를 보면 불성은 늘 맑고 고요하니 어디에 티끌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게 비추는 거울에는 받침대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을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노라는 개념이 여기서 도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을은 선종에 대한 대화이죠. 사실 이 두 개의 이야기 안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선종의 바로 1조가 달마대사죠. 그 다음에 2조는 해가 스님이고요. 3조는 승찬, 4조는 도신, 5조가 바로 홍인대사인데요. 홍인대사가 거느리고 있는 여러 명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바로 5조가 아닌 그 다음에 6조를 뽑는 그러한 과정에서 신수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결국 6조가 되는 해능이라는 두 인물이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구절을 따가지고 와서 4번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신수가 되겠고요. 을은 해능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해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해능이 바로 선종의 6조가 되게 되는데요. 신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수는 선종 안에서도 점진적인 수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해능은 말 그대로 도노, 순간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수의 주장인 갑을 보면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점진적인 수양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능은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박에 깨우치는 도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해능에 해당되는 도노에 해당되는 개념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불성, 청정시민 본성을 직관해서 단박에 깨우친다. 이것이 바로 도노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깨달은 후에도 반복해서 점진적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 불교에서 고려시대의 진울이 되겠죠. 바로 도노점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깨달음조차 있고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불교라고 했으니까 대승불교가 되겠죠. 대승불교는 기존의 소승불교와는 달리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탈속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생을 구제하는,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에도 관여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한 이런 표현들이 맞지 않겠죠. 4번, 점진적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신수의 입장에 가깝겠고요. 5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에 힘써야 된다. 이것은 교종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를 읽어보니까 배우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일러 본성이라고 하고, 배우면 능해지고 노력하면 완성될 수 있는 힘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러 인위라고 한다. 그럼 딱 봐도 여러분들 배우면 능해지고 노력하면 완성될 수 있는 힘,
그럼 이것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일으켜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이 본성은 우리가 배우기 이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인데, 배우는 것을 좋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배우기 이전의 이 본성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순자의 화성기위를 풀어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를 일으켜서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는 순자입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경건함이 없는 외형적 사치보다는 차라리 경건함이 있는 검소함이 낫다. 두 번째, 윗사람이 기억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을 리가 없고 윗사람이 의를 잘 지키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리가 없다. 자,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요. 외형적인 사치, 즉 형식적인 것보다는 경건함이 있는 검소함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바로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가 바로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순자가 바라보는 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도덕적 생활과 사회적 실천의 기준이다. 그렇죠? 2번, 성인이 제정해 놓은 통치의 표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자가 예를 성현의 가르침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3번, 예라는 것은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분배적 원리이다. 맞습니다. 욕망의 한계를 규정지어주는 성격을 가진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4번,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위적 규범이다. 그렇습니다. 화성기위, 인위를 일으켜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인위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예를 가르친다라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적 준거이다. 아니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타고난 선한 도덕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부분이 되고 정답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니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게 된다. 선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 하지도 악을 저질러 형벌에 가까워지지도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선을 행해서 명성을 쌓는 것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악을 저질러서 형벌에 가까워지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법가의 내용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수명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라는 말이 결정적 힌트가 되겠네요. 바로 도가의 내용이 되겠죠. 지문은 장자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한다. 이것은 바로 도가의 안심 인명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서양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 학파라든지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안심 인명의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도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죠. 물론 양주의 세상에서도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6번 지문이 일단 장자 또는 도가의 사상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들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4번이 돼야 되겠죠. 사물의 소박한 본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한다.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알아볼까요? 경험적 인식을 통해 불변적 자아의 영원성을 깨닫는다. 일단 도가와 관련된 지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관계가 없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성적 분별을 통해, 이 부분이 틀렸죠? 이런 분별적 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가에서는. 하지만 뒤에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맞죠. 하지만 앞에 이성적 분별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3번, 모든 감각이나 사유 능력을 발휘하여.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감각이나 사유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에서 얘기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획일적 평등이란 부분이 틀렸죠. 장자가 이야기하는 재물은 모든 만물을 있는 그대로 그것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 평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치 학다리와 오리다리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학다리를 잘라서 오리다리에 붙이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의 메신저 대화이다. 네, 형식을 새롭게 변형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아버지의 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매사에 두려움이 많은 제 모습이 싫어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아들아, 서양의 한 사상가는 비겁에도 치우치지 않고 만용에도 치우치지 않는 덕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 동양의 한 사상가는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기르라고 하였단다. 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두 사상가, 서양과 동양의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비겁 또는 만용, 이런 어느 양 극단에 치우친 덕이 아니라 그건 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비겁이나 만용과 같이 양 극단이 아니라 적당함을 추구하는, 즉 비겁과 만용의 중용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용기가 있을 수 있겠죠. 용기라는 덕이 너무 너무 적어지면, 너무 없으면 우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반면에 용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만용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함을 강조하는 중용,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동양의 한 사상가,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맹자의 호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의로운 일을 우리가 자주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을 집의라고 표현을 하죠.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우리에게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인 호연지기가 생길 수 있고, 그러한 기계를 가진 사람은 대장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서양 사상가가 기역,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 니은, 올바른 것을 찾아볼까요?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덕에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 행위의 습관을 강조하였죠. 덕스러운 행위를 습관화하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는 육아니까요. 당연히 도덕적인 일을 강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라,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집의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갑을의 사상적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갑을의 입장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3점짜리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3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가의 갑을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또 나로 와서 이 그래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이런 형식이 조금 까다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점수의 배점이 높은 것이지 내용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갑, 서양 문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의 도를 밝혀야 된다. 우리의 도를 밝힌다면, 우리의 것이 융성해진다면 저들의 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것을 지킨다, 바로 위정, 그리고 사악한 서양의 세력들을 배척한다, 척사, 바로 갑은 위정척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을 볼까요? 을은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라, 사인여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 동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대에 등장하는 사상 중에서 위정척사, 그리고 동학, 그 다음에 개화사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온건개화와 급진개화,
또는 변법계화라고도 하죠. 이 네 가지는 외세냐 반외세냐 본건이냐 반본건이냐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지금 8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위정척사는 외세입니까? 반외세입니까? 그렇죠. 반외세죠. 서양의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본건입니까? 반본건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본건적 질서를 옹호하는, 왜냐하면 이들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건이면서 반외세가 위정척사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동학은 어떻죠? 동학은 서학의 반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외세가 되겠죠. 그리고 동학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을 민중봉기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학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거부합니다. 신분 질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본건이면서 반외세가 될 것입니다. 개화 사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온건 개화일 경우에는 동도 서기의 입장이기 때문에 동양의 도는 지킨다. 그러니까 본건이죠. 하지만 일단 개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세와 반외세에 대해서는 외세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변법 개화는 어떻죠? 어떤 우리의 성리학적인 질서 이런 것도 바로 바꿔버리고 또 서양의 문물도 받아들이자라는 급진적인 입장이니까 당연히 반본건 외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정척사와 동학의 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9번과 10번 문제입니다. 갑을 병은 조선시대 유학 사상가들이다. 이렇게 시대와 어떤 이 사람들이 유불도 중에 어디에 사상가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도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충대충 보지 말고 꼼꼼히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을 분석해 봅시다. 자, 먼저 보니까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조선시대의 유학자 하면 일단 조선 중기의 성례학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은 실학자들도 여기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갑을 보면 성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면 정에 해당하는 사단과 칠정 또한 이와 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이와 기로 각각 다르게 보는 입장. 그것은 바로 이황과 이이 중에 이황의 입장이죠. 이황은 자꾸 이와 기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사단과 칠정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사단이라는 순선함, 이라는 순선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도덕적 완전한 이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반면에 을을 보겠습니다. 정에 대해 사단이다 칠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줄여서 말하면 칠포사죠. 바로 이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병을 볼까요? 사단은 인의 예지의 근본이므로 바로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확충해야 된다. 사단을 단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시설을 주장하는 정약용의 주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보면 사단은 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이 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 인의 예지 이것을 우리가 사덕이라 그러죠. 맹자는 인의 예지의 사덕이 인간의 본성이다. 선천적인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이 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맹자의 성선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정약용의 주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정약용은 덕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덕이 아니라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일종의 경향성이다라고 파악했죠. 이것을 우리가 성기호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이황, 을은 이이, 병은 정약용이다 라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9번 문제. 갑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사단을 선악이 함께 존재하는 정으로 본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다라는 것은 이황과 이의 당연한 주장이죠. 모든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순선무악한 것이죠. 선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을은 이이는 기가 바라면 기가 바라면 이가 따라 바란다고 보았다. 어디가 틀렸죠? 네. 기가 바란다라는 내용은 이황도 되고 이이도 됩니다. 왜? 이황은 이기호발이고 이이는 기발이승 일도설이기 때문에 기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죠. 하지만 이황은 이도 발할 수 있다고 본 반면에 이는 절대 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라는 것은 무형무의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이가 따라 바란다. 그 부분이 틀린 것이죠. 그렇죠? 자, 3번. 병. 정약용은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사단이 형성된다고 본다. 정약용이나 맹자나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도덕적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과 을은 사덕을, 갑과 을이 누구죠? 이황과 이이죠. 이황과 이이는 사덕을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라고 본다. 기존의 성리학자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그대로 계승해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바로 인의예지의 사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될 게 없죠? 4번 정답입니다. 5번. 을과 병은 사단 이외에 또 다른 순선한 정이 있다라고 본다. 을, 이죠. 그리고 병은 정약용인데 이와 정약용은 사단 이외에 또 다른 순선한 정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거죠. 이는 칠포사를 이야기를 하죠. 순선한 정인 사단은 칠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이외에 또 다른 순선한 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갑을 병이 문제 상황에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 상황이 무엇입니까? 같은 학급의 한 친구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A는 그 친구를 어떤 식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갑과 을과 병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먼저 갑, 이황이죠? 사단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힘든 친구를 도와주렴. 네, 당연히 성리학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단의 발휘를 통해서 그 사단, 친구를 생각하는 측은지심의 마음 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수호지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힘든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죠. 을, 이입니다. 탁한 기질을 바로잡아서 착한 본성을 발현한 다음에 친구를 도와주렴. 역시 성리학의 주장으로 적절하죠. 우리가 성리학에서 수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질에 탁한 청탁수박의 기질이 있는데 탁박한 기질을 청소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본래부터 갖고 있는 착한 본성이 잘 발현될 수 있게 되겠죠. 자, 디귿은 병입니다. 정약용.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친구를 도와주렴. 맞습니다.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대한 주장이 나와 있죠. 리을, 갑과 병, 이황과 정약용. 타고난 사덕을 확충하여 주체적으로 도와주렴. 갑은 될 수 있겠지만 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약용은 사덕이란 것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